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부모 노릇을 하는가? 당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자신에게 어떤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비하하며 경멸하는가?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가?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전에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가? 당신은 성장하면서 점차 당신을 대하던 부모의 태도를 답습하거나 빌어온다. 필자는 빌어온다는 표현을 선호한다. 이 태도는 당신 부모의 태도이지 당신 자신의 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을 대하거나 특별히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대부분이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스스로 굳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깜빡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태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로 자신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감정이 모여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당신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부분을 이룬다. 말하자면 당신의 내재 과거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난날 당신의 부모가 보였던 태도로 자신을 대할 때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전에 당신의 내재 과거화가 보였던 것과 같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마 이러한 반응을 철부지 같다고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 더욱 성숙해졌다거나 어른스러워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철부지 같은 짓을 숨기려 든다. 그래서 감정이 상했을 때 억제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질타할 것이다. 활동하는 어린 시절의 감정. 사람들에게서 내재 과거화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 경기에서 어린 시절 좋아했던 팀을 응원하면서 감정적으로 열광하는 것이다. 한 소년이 야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학교와 자기 학교의 야구팀을 응원하는 감정을 다져간다. 그는 이러한 감정을 특정한 프로 구단으로 이어간다. 그리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그 팀의 성적에 따라 상대 팀에 야유를 보내는가 하면 그 팀이 졸전을 벌이면 수치심을 느끼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승리를 거두면 한껏 만족을 느끼곤 한다. 이렇게 야구 경기를 보면서 어렸을 때 하던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해낸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의 감정은 모두 반드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내재 과거화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행위하는 모든 분야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도 참여한다. 이러한 감정이 어린 시절에서 유래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크나큰 진전을 본 것이다. 옛날이라는 색안경. 어떤 의미에서 내재 과거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안목을 제시한다. 어른으로서의 현재는 우리에게 꽤나 지적이고 분별력 있으며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동시에 내재 과거화는 똑같은 상황을 과거의 가족관계라는 정서적인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안목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두 안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느끼는 방식이 전혀 딴판이다라거나 나는 실제로 바라지 않는데도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마는 것일까? 라고 말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내재 과거와 현재의 어른이 마찰을 빚을 때면 흔히 떠오르는 물음들이다. 필자는 의학도들에게 정신의학을 강의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어른에게서 내재 과거화가 활발하게 지속된다는 개념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아동기부터 유래하는 감정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더라는 것이다. 당신은 성인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재 과거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내재 과거화는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분위기에 맞춰 살게 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는 현재의 환경을 과거에 알았던 환경과 흡사하게 짜맞추려 한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잠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대로 이부자리를 둘둘 만다든지 다시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녀온 친숙함에서 오는 안정감을 얻는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 전적으로 안락했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주로 그와 같은 어린 시절의 특수한 분위기를 통해 인생과 세상에 대해 배웠다. 우리는 이처럼 특별한 정서적 분위기에 자신을 적용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일컫도록 배웠다. 결국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어렸을 때 몸에 익힌 분위기라는 현실에 비추어 사물을 보려고 한다. 제3장 내재 과거화는 어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내재 과거화가 성인기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이제까지의 탐구와 연결지어 보고자 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내재 과거화의 역할을 확실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의 감정을 벗어버린 사람은 없다. 내재 과거화를 벗어버릴 정도로 성숙하거나 나이 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래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록적인 새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기자들은 신속하게 대통령의 형인 에드가와 인터뷰를 하며 그의 견해를 물었다. 에드가는 새 예산안이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리라고 혹평을 했다. 다음 날 아침에 대통령은 형의 논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범하게 웃으며 에드가 형님은 내 나이 5살 때부터 줄곧 나를 비방해 왔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에드가의 말에 개의치 않는 법을 터득했음을 암시하는 대통령의 말에 기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은 대통령의 내재 과거와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즉 동생에 대한 에드가의 비방에 대처하기 위해 쌓아 올린 태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세기가 더 지났는데도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던 것이다. 벨라 코르니처의 저서 위대한 미국인의 유산, 아이젠하워 집안 5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에드가와 드와이트는 형제이자 동년배 소년으로서 종종 입씨름을 하고 싸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둘 다 60고개를 넘어선 1953년에도 에드가는 코르니처에게
나는 지금도 언제든지 그 애를 물리칠 수 있다. 라고 후원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벌였던 입씨름에 대해 개의치 않으면서도 코르니처가 에드가의 호언 장담을 들려주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은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란 듯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손을 들어 보였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소리를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에드가는 절대로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빙긋이 웃어 보였다. 그리고 에드가는 자기를 이길 수 없노라고 거듭해서 말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어른인 당신이 내재 과거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를 표현하거나 만족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맞아도 실패로 끝내거나 무산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당황하게 하고 애를 먹임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그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속으로 겪고 있는 갈등의 한 모습이다. 프레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자기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이다. 겉보기에는 명석하고 쾌활하며 훤하게 생긴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아내인 헬렌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예쁜 얼굴과 풍성한 갈색 머리를 가진 애교 넘치는 그녀에게 왜 끌리지 못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압박감마저 느낀다. 그는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남자라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 매료될 만도 한데 유독 나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라고 말한다. 프레드는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그때그때 의례적이고 공허한 몇 마디로 결혼 생활을 메꿔가는 것이 고작이다. 헬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하고 걱정하면서 프레드가 팔을 벌려 자기를 안아주기를 인내를 다해 기다린다. 프레드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신을 타이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회사가 있는 건물에서 만나는 다른 여자들에게는 쉽게 매혹을 느끼면서도 말이다. 프레드는 집에서 헬렌이 한두 마디 실언이라도 하면 속절없이 버럭 화를 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한다. 그러고 나서는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는 자신을 비난하곤 한다. 하지만 아내에게 화를 내는 상황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만 같다. 필자의 사무실에서 프레드는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내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거절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려는 낌새라도 보이면 나는 외로워지고 서글퍼져서 나 자신이나 아내를 주체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물론 그의 행동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다른 문제라도 있단 말인가? 그렇지도 않다. 프레드는 자기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게다가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한다. 다만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을 뿐이며 이것이 그가 안고 있는 문제의 전부이다.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프레드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내재 과거화가 지금도 자주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프레드의 내재 과거화를 살펴보는 것이 그의 행동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레드는 아버지가 걸핏하면 심하게 화를 내며 어머니와 자신을 자주 구타하던 가정에서 성장했다. 마침내 프레드가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자 자기 아버지가 보였던 지난날의 태도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했다. 곧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를 대할 때 보이던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기 집안에서 유일한 타인이자 성인인 헬렌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자책하면 할수록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꾸짖을 때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화를 내게 되었고 급기야 아내에게도 화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내재 과거화가 프레드의 생활을 사로잡아 아내와 사랑을 나누거나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아내를 사랑해야겠다는 프레드의 감정은 스스로 무력하게 만드는 자기 비난의 첫째 단계에 불과했다. 이러한 감정은 꾸지람과 비난뿐이던 어린 시절의 가혹한 태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가 어린 시절에 쌓아 올린 분노라는 크나큰 짐더미에 불을 지른 격이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드의 내재 과거화는 어른이 된 그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헬렌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으며 그들 부부의 원만하지 못한 성생활과도 별개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헬렌의 아버지는 손수 모든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으로서 늘 자기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해주곤 했다. 이런 면에서 프레드는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헬렌의 내재 과거와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프레드의 사랑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다. 그리하여 프레드를 교묘하게 긁어댐으로써 한 맺힌 어린 시절의 해묵은 상처를 건드려 그가 화를 내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였던 가혹한 태도를 이제는 자기가 답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프레드의 무기력은 점차 사라져갔다. 흥미로운 점은 프레드가 헬렌을 사랑해야 한다는 다짐을 마침내 그만둘 수 있게 되자 헬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날 구박만 하던 부모의 가혹한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헬렌 또한 자기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던 프레드의 태도가 자신에 대한 사랑의 결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프레드의 상처를 건드리고 투정 부리던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알렉산더 플레밍의 이야기. 알렉산더 플레밍은 박테리아 연구에 평생을 바쳐 배양판에서 자란 밀양의 곰팡이가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는 데 큰 효능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는 곰팡이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는다고 추론했으며 이 관찰 결과를 발표하면 감염 해결에 유용하리라는 결론을 얻었다.
플레밍이 인체에 대한 감염 연구를 시도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기적적인 효능을 보일 때가 있었는가 하면 전혀 효능이 없는 때도 있었다. 이 신비스러운 항생 물질을 뽑아내서 정화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생명을 구하는데 강력한 효능이 있는 약품이 될 터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처럼 적절한 화학적 조처를 협조받을 수 없어 연구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다. 플레밍은 그 뒤로 12년 동안 줄곧 페니실륨이라는 독특한 물질을 배양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이뤄내지 못했다. 플레밍은 페니실륨 연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는 것을 연구소의 상사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1940년에 이르러 체인이라는 생화학자가 우연히 플레밍이 작성한 서류를 찾아내게 되었다. 서류 내용에 감탄한 체인은 플레밍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두 화학자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몇 달이 채 안 되어 페니실륨에서 병균을 죽이는 물질, 곧 페니실린을 분리해냈다. 플레밍은 페니실륨의 효용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내재과거화가 상사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플레밍은 숙련된 화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성 마리아 병리학 연구소에 근무하던 자신의 상사이자 명석하지만 독선적인 과학자인 암롯 라이트 경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플레밍은 자기 의사를 나타내거나 다른 이에게 자기 생각을 납득시키는 데는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 방면으로는 특별한 결점을 지닌 사람이었다. 플레밍의 어린 시절. 플레밍은 여자 형제 셋, 남자 형제 5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외딴 농장에서 성장했다. 플레밍의 아버지는 재혼해서 플레밍을 낳았으며 그의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몇몇 형제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이를테면 그의 형 톰은 그가 태어날 무렵에 벌써 글라스고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60세에 재혼한 그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직후 뇌일혈로 쓰러졌다. 그리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앙드레 모로아가 쓴 이 위대한 과학자의 전기에 따르면 아버지에 대한 플레밍의 유일한 기억은 뇌일혈로 쓰러져 안색이 창백하고 수족이 불편해진 노인이 난로 곁에 앉아서 자기가 죽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병세가 심해지면서 집안에 얼마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때때로 떠들게 마련이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즉각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플레밍은 아버지의 오랜 병고와 4살 때 맞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남들처럼 기르지 못했다. 게다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손위 형제 자매들의 의견에 비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플레밍이 하는 운동이나 놀이라고는 농장에 사는 소년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 곧 사냥과 낚시가 고작이었다. 그는 약 6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를 친구도 없이 혼자서 걸어 다녔다. 그는 말을 건넬 상대가 없어 침묵했으며 쾌활한 형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말을 듣는데 만족했다. 그는 이런 생활에 익숙한 가운데 성장했다. 13살 때 플레밍은 런던으로 가서 형들과 그들을 뒷바라지해준 누나와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얹혀 사는 생활은
플레밍이 병리학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40여 년간 연구소에서 날마다 공동 작업을 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벌이고 식사를 할 때에도 플레밍은 거의 말이 없었다. 그는 미소를 띤 채 앉아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렇듯 플레밍의 말이 없는 내재 과거와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로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는 별로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게 그 효용성을 납득시켜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12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페니실륨 배양을 계속한 플레밍의 인내는 영웅적이었다. 그것은 자기 한계를 지니고 할 수 있었던 일의 전부였으며 결국 그 일을 올곧게 해낸 것이다. 플레밍은 나중에 큰 명성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내재 과거와 때문에 하마터면 함께 일하던 여자 동료에게 청혼조차 못할 뻔하였다. 플레밍의 태도 때문에 두 사람은 한동안 불필요한 근심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다. 마침내 플레밍이 청혼했을 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려서 그녀가 다시 말해보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흘려듣고 넘어가도 모를 정도였다. 그리하여 플레밍은 뒤늦게야 명성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업적과 개인적인 행복을 무참하게 짓밟은 내재 과거와의 태도와 감정으로 인해 일생 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 린다의 이야기. 린다의 이야기는 그의 내재 과거와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이를테면 결혼을 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보여준다. 매력적이지만 말수가 적고 여간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린다는 필자에게 자신이 미혼이며 보육원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어린이들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린다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기를 몹시 원했기에 2번이나 약혼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작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당황한 나머지 파혼을 했다. 린다가 필자를 처음 찾아왔던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은 채 앉아있기만 했다. 왜 말문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린다가 2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린다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주중에는 할머니가 그를 돌봐주었고 주말에는 아버지가 그를 맡았다. 린다가 4살 때 할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아버지는 가정부를 고용했다. 그리고 6살 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린다는 늙고 다소 엄격했던 숙부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혈육이 없었다. 숙부 댁에서 지낸 첫 2년 동안 린다는 자다가 자주 가위에 눌리곤 했으나 숙부 내외에게는 그 사실을 차마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겉보기에 안정을 찾게 되었으며 숙부 내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한 노력 끝에 우수한 학생이 되었고 착한 소녀로 성장했다. 린다는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의 체험에서 비롯된 모호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가깝게 사귀는 것은 위험하다는, 곧 그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는 강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린다는 많은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거리를 두었다. 자신이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빼앗길 것만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필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겁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무언가가 너의 진짜 기분이 어떤지 박사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하면 박사 역시 내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재 과거와의 목소리였다.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할 단계에 이르도록 관계가 깊어질 때면 들려오던 목소리였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 역시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처럼 틀림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만 같다고 느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비논리적이라고 하겠는가? 린다의 어린 시절 체험에 비추어 보면 비논리적이지 않다. 실제로 우리도 마음속으로 이 같은 체험 논리에 입각해 사태를 감지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린다는 자신의 내재 과거아가 두려워하는 감정을 존중하는 한편 제약을 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결혼을 하고 자녀도 가질 수 있었다.